신문이야기 도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의원이 이제 개파가 싸움 끝나겠다라는 의미로 두 손을 나란히 잡고 홍보 동영상을 촬영했다는데요. 그런데 이면에서는 최경환 의원이 대구를 찾아서 이른바 비박계 무소속 의원들을 향해서 맹비난을 날렸습니다. 개파 싸움이 아직 끝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그 영상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과연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총선이 이제 1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거 딱 2주 남았네요. 14일 2주 앞두고 이러다간 참패한다. 야권 단일화가 또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보 간 단일화는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안 하겠다. 나는 노원병에서 안 하겠다. 그런데 이 말이 야권 연대는 절대 없다라는 강인한 의지인지 나는 안 하겠습니다만 다른 후보가 단일화하는 것은 내가 둔감해주겠다라는 뜻인지 조금은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안철수 대표의 속내가 무엇인지 잠시 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1면 제목인데요. 야권 연대 물꽃 튀었다. 노회찬 정의당 후보와 허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각각 단일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야권 연대 단일화 정도인데 과연 국민의당까지 합쳐질지가 관건인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반응 내놨습니다. 정책 이념 철학을 팽개치고 강성만을 위해 연대란 이름에 야합을 한다면 민주주의 원칙을 심히 훼손하는 것이다. 언젠가부터 선거를 앞두고 야권 단일화, 야권 연대가 화두로 꼽혔는데 연대 절대 없다라는 안철수 대표의 원칙이 과연 이번 선거에서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흥미로운 뉴스 하나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당에서 밀려난 이재호, 윤상현 각각 지역구에서 1등을 하고 있더라. 이재호 의원이야 워낙 역대 선거에서 압도적인 투표 결과를 얻었는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기가 뛰어난 것도 있지만 새누리당에서 윤상현 의원을 은근슬쩍 밀어주는 것도 크지 않을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조원진 원조 친박인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대구에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놨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놨다. 과거 선거에서 이정현 의원이 예산 폭탄을 준비했다라는 발언에 버금가는 이 조원진 의원의 발언이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원진 의원이 저렇게 그냥 말하는 건지 잠시 후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5선 맹주 이재호 느긋 삼야 단일화 할까 말까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호 의원의 은평을 역대 선거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이재호 15대 때 43.6, 16대 때 51%, 17대 때 45.3%, 18대 52, 보궐선거 58.3, 19대 49.5. 맹주는 맹주네요. 그런데 이 무소속 의원들과 관련해서 과연 당선 이후에 복당을 할 수 있을까 말까도 논란인데 과연 유승민, 이재호 등등이 새누리당의 잠바를 다시 입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1면입니다. 국제면에 실린 기사가 일면 사진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6시간 동안 공포로 몰아넣은 이집트 여객기의 공중 납치 인질극 사진인데 그런데 납치범이 알고 봤더니 사랑의 눈먼 로미오였다네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잠시 후 도직구쇼에서 로미오의 비행기 납치 사건 전말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박용석 만평입니다. 야권 연대라는 외나무 다리 위에 3명의 인물이 각자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만평 제목은 각자 도색인데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책임져라 하면서 아직 바지를 못 거는 사람이 있네요.
다리 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이 책임지래 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책임진다 이러면서 우생마사. 해영물 치는 말은 죽지만 급류에 떠밀려가는 손은 어찌어찌해서 살아남는다. 굉장히 심오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서도 총선이 14일밖에 남지 않은 각 당의 상황 가장 상세하고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바로 공개합니다. 최경환, 조원진 이 두 사람 최조 브라더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을 작심 맹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흔들리는 민심의 TK가 긴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세영 위원님,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의원 그리고 이한구 의원 얼마나 이 계파 간에 그간 싸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김 대표와 최경환 의원이 나란히 손을 잡고 뭐 동영상을 찍었다면서요? 그렇죠. 선거 앞두고서 선거 새누리당 홍보 동영상을 찍으면서 아주 만면에 웃음을 띄우면서 찍었고요. 예. 촬영하는데 뭐 드론까지 동원돼서 지금 근사하게 나왔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 이게 시즌 1이 이제 사실 끝났는데요. 시즌 1이 끝난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 볼만한 싸움은 사실 총선 이후에 시작이 될 거고요. 예. 지금 저렇게 화합하면서 같이 하는 모습은 그 중간에 잠깐 선거를 앞둔 휴직이 약간의 국민의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지 저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갈등이 있고요. 예. 실제로 어저께 그 유승민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들을 둘러싸고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의원, 또 서청원 의원 각각 다른 식의 어떤 발언을 쏟아내면서 무소속에 대응하는 법에 대해서 벌써부터 갈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공개될 새누리당의 홍보 동영상에 혜은이 씨의 띠띠빵빵 노래에 맞춰서 뭔가 율동을 했다면서요, 임 변호사님? 네, 이제 저희가 만들었죠. 왜 조동원 홍보 네. 위원장인가요? 그분이 만들었는데 이제 띠띠빵빵 영상에 맞춰서 우리가 제일 아마 관심이 갈 부분은요.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의원이 두 분이 나란히 손을 잡고 함께 뛰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는 조 본부장이 기존부터 자신은 처음부터 두 분이 함께 뛰는 모습을 구상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손도 잡고요. 네, 손을 잡고 다정히 뛰는 모습 기대됩니다. 예, 그런데 겉으로는 띠띠빵빵 노래에 맞춰서 두 분이 손을 잡았다지만 정성희 논설위원회 말처럼 본격적인 계파 싸움 2탄은 이미 예고편이 올라간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돌직구쇼의 시제는 바로 최조 브라더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부친박 실세 거침없는 말. 한간에서 최조 브라더스라고 불리는 분은 최경환 의원과 대구 경북 선대위원장을 맡았죠. 그리고 조원진 의원입니다. 대구 공동선대위원장인데 역시 대구에서 말들이 험악하게 나오고 있는데 먼저 최조 브라더스의 맏형 최경환 의원의 말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무소속을 찍는 것은 결국 야당을 찍는 것과 똑같다. 유승민 의원을 겨냥한 말인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경북에서 13명, 대구에서 11명 공천했죠. 24명 전원을 당선을 시켜주셔야 박근혜 정부가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소속 찍는 것은 결국은 야당 찍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계진 전 의원 오늘 나오셨는데 이 전 의원님, 최경환 의원의 말이 맞습니까? 무소속을 찍는 것은 결국 야당을 찍는 것과 똑같다. 표를 모으기 위해서 저런 소리 했겠지만 무소속 찍는 건 무소속 찍는 것이 그것이지 왜 그것이 야당을 찍는 것입니까? 예. 근데 약간 위기의식이 있다는 얘기죠. 어허. 위기의식을 저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네. 저기 찍으면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쪽으로 표가 가게 돼서 어렵게 된다. 지금 무소속이
만약에 정말 헤매고 있다면 예. 저런 얘기 절대 안 할 거죠. 절대 안 할 것이다. 저 얘기는 위기감을 느꼈다는 것을 토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최조 브라더스 마청 최경화 의원의 발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최조 브라더스의 동생 조원진 의원의 발언을 들어볼 텐데요. 김무성 대표를 겨냥한 발언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유승민 의원을 겨냥한 말인데 모든 일마다 안다리를 걸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사심 없는 대통령의 개혁에 딴지를 거는 세력들이 나는 북한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필리버스터 구박식이라는 야당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당 출신 의원 중에서도 박근혜 개혁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더라. 박근혜 정부에서 원내대표했던 분 모든 일마다 안달이 걸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북한에 비유를 했습니다. 조원진 의원이. 아니겠죠. 아니겠죠. 설마요. 예. 설마 우리나라가 진짜 북한도 아니고 누군가의 의견에 비판을 한다는 이유로 그걸 북한에서 왔다고. 그야말로 북한식 사고잖아요. 아, 그게 말로 북한 사고다. 네, 뭐 설마요. 우리가 2016년도에 민주주의에 살면서 그런 거를 북한식 사고라고 비판하는 북한식 사고가 설마 아닐 겁니다. 설마 네. 아닐 것이다. 네. 유승민 의원을 겨냥한 게 차마 아닐 것이다. 정치구단 윤태곤 실장님, 누구를 겨냥한 말입니까? 그냥 맞죠. 삼위일체, 북한, 야당, 유승민은 반박근혜 세력이다. 이 삼각 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예. 그러면은 대통령이 너무나 협소하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아하. 저는 이게 이제 맞는지 모르겠고 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총선 끝난 다음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 당 대표가 된다든지 어쨌든 중앙에서 뭔가 역할을 할 걸로 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조원진 의원은 뭘 하느냐인데 조원진 의원 지금 재선입니다. 당선되면 3선이죠. 근데 이번 공천 과정에서 3선 의원 이상이 대구에 4명이 있었는데 다 날아가든지 스스로 나갔습니다. 예. 이항구, 유승민, 주호영, 서상기 이 4분이 다 새누리당 이름으로 출마를 못해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대로 선거가 되면 새누리당 중에서 대구에서는 3선 의원은 유일하게 조원진 의원이 되는 겁니다. 예. 본인은 이제 대구의 좌장 정도를 생각하는 거겠죠. 대구의 맹주는 나다. 뭐 맹주까지는 모르겠는데 좌장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럼 이게 제가 좀 답답한 게 총선 이후에 대해 가지고 벌써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그리고 뭐 예컨대 총선 이후에 우리가 뭉쳐가지고 뭐 박근혜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누가 봐도 유권자들이 볼 때 아니 이 대구 땅덩어리를 놓고서 뭐 네가 들어오면은 안 되니까 밀어낸다라는 식의 이제 그림 모습을 보여주는 게 존령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람도 조원진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별로 좋게는 안 보일 겁니다. 최조 브라더스의 조원진 의원의 두 번째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유승민 의원을 겨냥한 데 이어서 급기야 김무성 대표까지 겨냥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공천 과정에서 대구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당의 높은 사람이라서 제 얘기는 안 할게요. 분명히 총선 이후에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 제가 새누리당 당원은 아닌데 섬뜩했는데 두 가지 말인데 우리 당에 높은 사람이 있다라면서 대구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사람이다. 첫 번째 발언이었고 두 번째는 총선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져야 할 일이 온다.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아무리 뭐 모르는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김무성 대표를 겨냥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좀 걱정이 커요. 그 이번 선거를 TK 지역에서만 선거 치르는 게 아니라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TK 지역 표 다 합치면 25석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석은 공천 후보를 못 냈기 때문에 24석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25석 다 새누리당이 갖고 왔죠. 근데 전국 선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선거 25석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이제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무소속과의 싸움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을 어떻게든 그 세력을 좀 누그러뜨리고 기본적으로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힘을 갖고 가겠다고 하는 의도는 이해가 가겠으나 결국은 무소속 나간 분들도 다 새누리당 돌아올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돌아올 것이다. 예, 이분들이 야당으로 가겠습니까? 그럴 확률은 저는 거의 뭐 1%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문제는 지금 122석의 수도권 의석을 새누리당이 얼마큼 갖고 오느냐가 선거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데
지금 자꾸 TK 얘기하면서 저런 얘기 할 때마다 수도권 후보들은 눈물이 주룩주룩 흐를 겁니다. 이를 어쩌나. 표 떨어진다. 예, 진짜 표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 들리죠. 예.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기진 전 의원님, 두 가지 발언인데 우리 당의 높은 분이라 이름 석자는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대구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책임질 일이 올 것이다. 그러면 김무성 당대표의 임기는 7월까지인데 어쨌든 총선 끝나면 뭐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라도 당대표를 끌어내리겠다. 뭐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발언을 보면서 너무 심한 말을 예의를 차리지 않고 너무 마구 하는구나. 네. 김무성이라는 분은 지금 자기가 모셔야 할 당의 대표 아닙니까? 아무리 선거판에 급한 말을 하더라도 예의에 상당히 어긋나는,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는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예. 당시에 엄청 흥분한 그런 무슨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해서는 안 될 표현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 어쩌죠? 지금 최저 브라더스의 발언 하나씩이 남았는데 예의에 어긋난 발언이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남은 발언들이 더 심합니다. 하나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환 의원입니다. 전관 예우를 발휘해 예산을 밀어주겠다. 전관 예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경제부 총리를 얼마 전까지 했지 않습니까? 제가 돈이 도대체 어디 가고 있고 누구한테 더 가고 어느 지역에 돈이 더 필요한지 제가 손바닥 들여다보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경제부 총리는 그만뒀지만은요, 그래도 이 정관예우라고 우리 제가 임명해놓은 공무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상일 후보 꼭 좀 당선시켜주시고 현명한 우리 이 의원 이렇게 탁 세트로 당선시켜주시면요, 제가 정관예우 좀 발휘해가지고 용인에 확실한 예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수영 위원님, 정관 예우가 굉장히 미덕 중에 미덕이고 미풍양속 중에 하나인 것처럼 언급을 하는데 물론 농담이시겠죠. 선거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선거 유세 과정에서 나오는 지원 과정에서 나오는 오버인데 그래도 그 추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좀 전례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본인의 지역구에 가서 저런 유사한 발언을 해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거 지금 오늘 용인 정에 출마한 이상일 후보 선거 지원 유세 얘기를 했는데 내가 경제부총리는 그만뒀지만은 내가 임명한 공무원들 수두룩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산 팍팍 밀어주겠다. 이정은 의원의 예산 폭탄 발언을 연상시키는 그런 발언이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정현 의원은 사실 괜찮습니다. 국회의원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에 예산을 좌우하는 경제수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영향을 미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럼 이것은 불공정한 게임이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는 그런 발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우리 최경환 의원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사람들 당선시키려는 목적은 이해가 됐지만은 예. 좀 굉장히 아슬아슬한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순 변호사님 지금 아슬아슬하다. 지켜보는 저희들도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관 예우를 앞장서서 뿌리 뽑아야 할 사람이 내가 경제부총리였다라면서 전관 예우를 2번씩이나 운운하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굉장히 이제 항상 개소식에 지원 연설을 나가실 때마다 아주 큰 장점이 있으시더라고요. 장점이 있으시다. 아주 쉽고 편안하게 전달을 합니다. 예. 굉장히 별로 어떻게 보면 저렇게 유머 감각이 많으셨어 할 정도로 대통령의 생일에 맞춰서 개소식을 한 이분이야말로 당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야말로 진박이다. 그렇죠. 어머 저렇게 유머 감각이 넘치셨어? 이렇게 돌리는 게 없어요. 아주 쉽고 편안하게 국민이 딱 알아듣게. 예. 이번에도 역시나 국민이 딱 알아듣게. 내가 정관예우 발휘해서 돈 좀 밀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쏙쏙 들어오죠. 쏙쏙 들어오는데 아주 위험한 것이 첫 번째는 국민으로서도 법 소지의 위반이 있지만 더 위험한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부르짖었던 방향과 아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부터 부르짖은 게 뭡니까? 공무원 개혁, 관피와 척결.
그걸 그렇게까지 부르짖었는데 그것도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나오셔서 내가 아는 공무원 많으니까 정관예우 발의해서 예산 좀 밀어주겠습니다라는 말씀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더 간이 철렁할 겁니다. 대통령이 오히려 그럴 겁니다. 네. 최조 브라더스의 발언 말말말 이어지고 있는데 조원진 의원의 마지막 발언도 남았습니다. 아까 최경화 의원의 이 발언을 대통령이 들으면 철렁할 것이다 했는데 이 발언은 더 철렁하실 것 같아요. 박 대통령이 아예 대구에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 임기 2년 남아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구에 선물 보따리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계신다 믿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민 의원님, 예. 새누리당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 소속이셨으니까 정말 사실입니까? 대통령이 정말 이 대구에 선물 보따리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애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구에? 예. 충분히 선물 보따리 드릴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대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의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놨겠죠.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저런 얘기들은 저 얘기는 좀 전 다르게 얘기하고 싶은데, 조원진 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대구 지역에서는 당연히 대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또 호남 지역에서는 호남 지역 나름대로 이정현 의원이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선거를 앞둔 그 지역의 나름대로의 여당이 갖고 있는 여당의 효과들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하나의 선거 전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해프닝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요. 이게 선거가 그렇죠. 김병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동네에 강이 없으면 강을 파서라도 다리를 놔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거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조금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이제 언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고 정보의 유통이 작은 상황에서는 말하자면 우리끼리 있을 때는 좀 말을 심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젠 다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저는 이제 한 두세 가지 좀 짚어볼 만한 게 예.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인턴 직원 공기업에 뭐 이제 낙하산 여우 조사도 완전히 안 끝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관예우 이런 말씀하시는 게 좀 스스로의 앞길을 스스로 좀 막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참 예산은 다 주면 좋죠. 근데 예산이 제로섬이지 않습니까? 네. 내가 여기다 많이 주겠다는 뜻은 딴 데는 줄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딴 데 표가 이제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있을 것이고, 저는 이제 대구 경북이 보수의 적자, 뭐 한국 이제 보수 진영의 좀 리더로서 역할을 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 같으면은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었거든요. 과거에 이제 호남에서 좀 그랬었는데, 투표 다 오후에 하자. 투표 오전에 해가지고 우리 동네 이게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다른 지역들이 이제 긴장하기 때문에 우린 참았다가 오후에 하자라고 할 정도로 조금 뭐랄까 이제 정치인들이나 지역에서 박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밀어주는 모습이었는데, 그럼 지금까지도 여기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조금 참고 딴 데를 이렇게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옳을 수가 있는 건데, 크게 이게 가져갈 수 있는 건데, 너무 좀 뭔가 좀 소수파처럼 행동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정승희 위원님, 물론 최경환 의원이나 조원진 의원이나 뭐 작정하고 진지하게 말한 발언은 아니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아무래도 표를 얻기 위해서 한 공약 중에 하나로서, 유세 중에 하나로서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유독 이 친박 실세 그리고 진박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이 두 분의 발언에서 다른 후보들에게서 나오지 않는 센 수위의 발언들이 잦아진다. 그렇죠. 조원진 후보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대구에 선물 보따리를 준비했다. 사실 이거는 나는 청와대나 이런 교감을 가지고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기대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대구에 선물 보따리다 그러면 얼른 경북과 경남은 저는 그 신공항 문제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신공항 문제가 과거에는 덮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덮었는데 지금 아직 다시 이걸 꺼내들고 하실 공항의 필요성은 있어요. 저는 그거는 인정합니다. 신공항의 필요성은 있는데 김해에 갈 것이냐 아니면 대구 쪽에 올 것이냐가 있었는데 저런 얘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우리 쪽에 오나 보다. 이렇게 기대 수준을 높여놓으면 나중에 저것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상당히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해야 될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지만 표를 의식한 행보지만 좀 지나치게 나갔다는 그게 분마량이 돼서 본인한테 돌아온다 하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지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떼라 마라. 어제는 대통령의 사진을 반납하라 마라. 라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은 이 대통령의 사진을 둘러싼 싸움이 없을까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른바 존영 애프터 뉴스
저희 돌직구쇼에서 준비를 해봤는데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당의 어른급 지도자들은 제발 대통령 사진 두고 이제 그만 싸우자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일단 김무성 대표의 발언부터 보시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소속은 건들면 더 커지니까 그냥 둬라. 라고 이게 좀 진화성 발언을 비공개 회의에서 했다라고 참석자들은 전언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서청원 최고위원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서청원 최고위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거 뭐 누구든지 대통령을 존경하면 사무소에 사진을 걸 수도 있는 문제지 일 크게 키우지 마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이 어른급으로서 존영 문제를 좀 진화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대통령의 사진을 반납하라라는 공문을 보냈던 대구시당에서 대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게 선거법 위반 아니냐라는 사실을 질의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 중앙선관위는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대구시당의 요구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존영 미반납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인지 검토했지만 적용할 규정이 도대체 없네요. 라고 답변이 돌아왔는데, 임유선 변호사님, 조원진 의원의 발언도 나왔지만 대구시당이 공문까지 보냈는데 선관위에 의뢰까지 했나 보군요. 왜 이런 난감한 질문을 저한테. 난감하네. 정말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해야 될지 잠깐 검토를 해보였으니 코멘트할 멘트가 없습니다. 유치하지 않아요? 유치하다. 발상 자체가 유치하지 않아.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저거 진짜 유치한 거예요. 예. 정말 위기가 많이 느끼나 봐요. 우리 대통령 사진 내놔. 뭐 이런, 아이고, 참.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유치하군요. 제일 바쁠 때인데 진짜 유치하군요. 저런 거로 선관위 괴롭히면 안 됩니다. 선관위 괴롭히지 마라. 진짜로 선관위가 아마 그러게. 1년 12달 중에 지금 이 한 달 동안이 거의 밤잠 못 자고 제일 바쁠 때거든요. 예. 꼭 필요한 거로 질의하고 해도 부족할 판인데 뭐 결과적으로 어떤 검토 내역으로 적용할 규정이 없다라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뻔히 알면서 했던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대구시당이 네. 과연 대통령 사진 반납에 대한 욕심을 접을까요? 당연히 이제 이쯤 됐으면 그만해야죠. 이쯤 됐으면 당연히 그만해라. 그만해야 되고, 왜냐하면 야권 얘기 잠깐 드리면 우리가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불과 일주일 열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 내부 분열이 공천 문제 때문에 막 엄청나게 싸웠는데 지금 그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예. 김종인 대표는 김종인 대표대로 다니면서 문재인 전 대표는 또 나름대로 다니면서 야권에 대한 힘을 키우고 있고, 국민의당도 얼마 전까지만 보더라도 천정배, 김한길 서로 막 물어뜯고 싸우던 모습들이 이제는 싹 사그러들고 집안 내부 정리가 끝난 다음에 두 집단이 야권 단일화기까지 나오는데 새누리당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갖고 싸울 겁니까? 존영 애프터 뉴스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존영 애프터 뉴스와 관련해서 오늘 동아일보에 이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정 의원님, 칼럼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 홍은명 논설위원이 썼는데요. 뭐 존영 줬다 뺏기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 청와대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청와대 대변인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다. 청와대도 창피한 거예요. 예, 언급이 민망했던 건지 그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어저께 우리가 잠깐 지적을 했지만 사실 대통령 사진은 국가나 행정부를 대표하는 그 상징 중에 하나니까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요, 대통령을 너무 좋아해서 텔레비에 나오는 대통령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했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좋은 대통령 사진 하나 구해달라고.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내쫓기듯 나온 사람한테 사진까지 뺏는 거는 만약에 나중에 그 사람이 스스로 내리면은 배신자라고 또 그랬을 거예요. 네. 그건 저 누가 봐도 어린애들 장난이고 유치한 수준의 그런 저게 해프닝이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존영 애프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더 이상의 존영과 관련된 애프터 뉴스가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야당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 새누리당의 동영상에 관한 영상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홍보 뮤직비디오가 드디어 완성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임선 변호사님, 더불어민주당이라 더더더더 가세가 많이 나오는데, 김종인 대표가 앞서 정청래 의원의 분량과 관련해서 그거 뭐 편집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정청래 의원 분량 편집 안 되고 그대로 다 나왔네요. 그래서 혹자는 그 편집이 정말 공천 편집이었구나. 공천 편집이었다. 뮤직비디오 편집이 아니라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저게 더더더가 모 프로그램의 복면가왕에 그 패널로 출연 중인 KFC 할아버지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영석 씨가 만든 거라고 알려져 있죠. 지금 이제 저거를 보니까 드디어 로고송 전쟁이 시작됐구나 싶습니다. 이 1987년 노태우 대통령 이후로 그때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로고송 전쟁이 이제는 완전히 본격화돼 갔고요. 서로 뭐 이미지 정치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 쉽게 각인되는 게 없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서로 전쟁을 벌이는데요. 새누리당이 지금 전면으로 내세운 것은 저희가 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핑미. 그렇죠. 프로듀스 100일의 대표곡 핑미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곳의 지역 의원들마다 다른데 예컨대 충주 같은 경우는 또 충주 출신의 유명한 가수 장윤전 씨의 올레. 투표장으로 올레. 투표장으로 올레가 있고요. 그리고 뭐 그냥 단지 그냥 흥을 위한 뭐 서른도에 늘 등장하는 사랑의 트위스트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일 유명했던 건 새누리당이 썼던 그거죠. 뭐 다 바꿔. 이정현의 와. 엄청 유명했습니다. 부르의 명곡이에요. 로고송으로는 그게 2000년 16대 총선 때였는데 기억하실 텐데 그때 낙천낙선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총선 시민연대 낙천낙선 운동하고 맞물려가지고 그때 기억하는 게 전국에서 여고 야고 할 거 없이 신인이고 중진 의원이고 할 거 없이 다 박권에 틀어대가지고 그게 이제 부르의 명곡이죠. 선거 로고송 중에서는. 그래서 이정현 씨가 한동안 방송 출연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연금이 많이 들어와서. 근데 가장 재밌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87년대 썼을 때는요. 약간 로고송이라기보다는 오히려 BGM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노래는 좀 처지는 배삼의 무초였더라고요. 노 대통령의 애창곡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된 게 바로 97년도에 DJ 김대중 대통령이 뜰 때였는데 김대중 대통령으로 썼던 로고송이 뭔지 아십니까? 뭐였습니까? 힌트, DJ. DJ DOC와 춤을. 맞습니다. 그래서 DJ와 춤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로고송이 이제 활발하게 사용됐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홍보 동영상 모습도 보여드렸고, 지금 새누리당의 핑미 둘 다 공통점이 이 젊은 세대에 맞춰서 춤. 근데 여야는 그래도 세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데 무소속 로고송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이건 시중에 흘러다니는 건데, 그 공천 못 받았거나 뭐 탈락된 사람들이 그 남진의 가슴 아프게를 개사한 건데 공천과 나 사이에 이한구가 없었다면 뭐 이거 공천과 나 사이에 이한구가 없었다면 뭐 이렇게 절묘하네요. 가슴 아프게 뭐 목련꽃도 뭐 목매어 운다 뭐 이런 걸 부르고 다닌다 뭐 이런. 이게 보니까 이 타이밍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달 전만 해도 로고송으로 가장 저거 했던 게 그 이해란 씨의 전해라 송이었거든요. 그 전부 다 그거를 원했는데 너무나 많은 돈을 불러서 5억이 넘는 돈을 불러서 그게 둘 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전해라는 또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곡을 한 거 보니까 유행이 빨리 도는 것 같아요. 이번 선거 운동 과정에서 로고송도 로고송이고 독특한 선거 운동을 하는 분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채널A의 윤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복 차림으로 한 표를 호소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병헌 후보는 노란 완장까지 차고 유권자들을 찾아다닙니다. 7, 80년대 번창했던 광주의 부흥기를 되살리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옛날 7, 80년대 그 영광을 부활해보자. 교복을 통해서 즐거움을 주고 또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서울 서대문을에 출사표를 던진 삼선의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은 인기가요를 개사한 선거 로고송을 직접 불렀습니다. 15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정두원 찍고서 간다고 전해라. 마음의 벽을 깨고 싶어서 로고송을 직접 불렀고요. 또 그게 이제 뇌리에 남아서 투표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거죠. 찍어요 이 학대 핑미 이 학대 핑미 이 학대 핑미 이 학대. 인천 서구갑에 출마한 이학재 후보는 새누리당 선거 로고송인 핑미에 맞춰 춤을 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튀어야 산다. 후보들의 이색 선거 운동이 이번 총선의 새로운 볼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아니 김병민 의원님 전에 시의원 나갔을 때도 저렇게 이색 운동 뭐 한 거 있었습니까? 이색 운동을 하면 할수록 예. 이슈가 되긴 하는데 예. 자칫 잘못해서 사람들이 희화화돼 갖고 예. 왜 우리가 전국 노래자랑에서도 가장 열심히 웃긴 사람들을 바로 땡 하는 것처럼 이런. 떨어질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예. 저렇게 뭔가 튀는 행동도 좋긴 한데요. 너무 튀는 행동을 했다가는 유권자한테 외면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예. 로고송 얘기 나올 때 우리 국민의당 서운할까 봐 제가 하나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당의 로고송은 로버트 태권브이를 가지고 로고송을 만들었대요. 예. 그게 독특하죠. 다들 가요라든지 굉장히 흥있는 노래들을 하는데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좋은 그런 나름대로 그 뭐라 그러죠? 주제가를 가지고 했던 게 되게 특이로웠고 국민의당이 확실히 과학자가 많아서 로버트 태권브이를 한 거 아닐까? 예, 저는 옛날 얘기 하나 드리면 저는 그래서 약간 동심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 동요를 가지고 한번 로고송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동요를 로고송 부르기 위해서 제작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좋은 아이들을 위한 노래를 정치로 더러운 정치판에 오염시킬 수 없다고 거절당했던 기억이 나서 그렇군요. 로고송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이렇게 뭐 생각이 됩니다. 로고송만큼 중요한 게 각 당의 이 색깔, 컬러, 대표성을 나타내는 각 당의 색깔들은 이미 정해지고 그 색에 맞춘 점퍼들도 후보자들이 입고 선거운동을 벌써부터 활기를 띠고 있는데 저희가 그림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이른바 숨은 그림 찾기인데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함께 보시죠. 지금 4명의 주요 정치인들의 사진을 준비해봤는데 과연 어색한 그림, 틀린 그림은 어떤 건지 여러분들 맞춰보시죠. 먼저 김무성 대표에서 틀린 그림은 임순 변호사님 어떤 거죠? 노란색? 그렇죠. 김 대표가 빨간색 잠바가 아닌 노란색 점퍼를 입고 있고 그 옆에 김종인 대표는 파란색이 아닌 빨간색을, 그리고 그 옆에 안철수 대표는 녹색이 아닌 파란색을, 파란색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그 옆에 심상정 대표는 노란색이 아닌 녹색을 지금 입고 있는데 정승희 위원님, 이분들 왜 서로 다른 잠바 입고 계신 거죠? 저렇게 입힌 게 아니고요. 한국일보의 뷰앤 팀이라는 그 이미지를 중시하는 그런 기사 팀이 있는데 예. 거기에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옷을 다 바꿔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조사를 했는데요. 딱 보고 나서 사람들이 거의 다 뭔가 어색하다, 뭔가 이상하다. 마치 김태희가 LG 생활과학모는 김태희가 아모레퍼시브 광고를 하는 것 같다. 광고 모델이 그 어떤 회사의 대표 이미지를 가진 광고 모델이 다른 회사 광고를 선전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것은 이제 어떤 정강, 정책 이런 거 이전에 어떤 선거나 이런 데 있어서의 비주얼, 색깔, 이미지 이런 것이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한 장면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새누리당이 빨강색, 더불어민주당이 파란색을 선택한 지는 얼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이계진 의원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건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빨강, 민주당이 파란색인데 가져오기가 힘들었던 게 우리나라는 이제 빨강색에 대한 레드 컴플렉스가 있죠, 보수에서.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기가 힘들었는데 그것이 극복이 되고 보수 색깔인 빨강색을 새누리당이 가져오면서 자연스럽게 진보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은 파란색을 선택을 한 거죠. 예.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선거 전략과 또 홍보 영상들, 이색 선거 운동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야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야권의 화두는 야권 연대, 더 나아가 야권 단일화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절대 야권 연대 없다 이렇게 밝혔지만 선거를 2주 앞두고 이러다가 참패하는 거 아니냐라는 긴박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김병민 전 의원님, 야권 단일화가 다시 꿈틀꿈틀하나 보죠?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의 모든 기사는 다 야권 단일화 이슈로 다 다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 야권 단일화의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거는 결국 국민의당이죠. 가장 야권 단일화 하고 싶은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일 거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안철수 대표는 야권 단일화 안 한다고 못을 박아놨는데 결국은 여러 그 야권 진영의 압박 때문에 결국은 야권 단일화를 어느 정도로 용인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례로 이제 슬슬 야권 단일화를 지역별로 하겠다고 하는 데들이 나오거든요. 가장 첫 번째로 지금 이슈가 돼서 나오는 데가 그 중구 지역의 정호준 전 옛날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였지만 지금 국민의당 후보로 있는 여기가 지금 새누리당 후보는 누가 나왔냐면 심은하 씨의 남편으로 유명한 지상욱 씨. 지상욱 후보가 40% 여론조사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40%가 넘는 절대적인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단일화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기기가 어려운, 단일화해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하겠다라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 차원에서는 크게 후보가 단일화하는 거에서는 막지는 않겠다라는 것 같고요. 여기는 국민의당이 더 적극적입니다. 또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이 더 적극적인 데도 있는데 관악 을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도 야권이 분열되면서 새누리당이 오신환 지금 현 국회의원이 당선된 지역이기도 한데 여기도 서로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국민의당은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권 단일화를 후보가 하겠다는 거를 끝까지 이거를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없을 텐데 만약에 야권 단일화를 국민의당이 묵인한다라면 비례대표 투표율에서 저는 큰 문제가 있을 거다 생각해요. 지금 나름대로 투표율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지율이 나오고 비례대표를 찍었을 때 생각보다 많은 투표율이 나올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새누리당이 참 답답해서 중도 보수층이 이탈해갖고 국민의당으로 가는 표가 꽤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야권 단일화를 국민의당이 전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양당을 비판하면서 나온 제3정당이 아니라 야당 도와주는 다 야당이 한통 속이었구나라고 해서 국민의당을 찍게 되는 중도 보수표가 이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그 두 가지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끝까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노회찬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단일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늘 선거를 앞두고 야권 단일화라는 유혹을 뿌리 뽑지 못하고 전략적으로 혹은 더 나아가서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는데 야권 단일화가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라는 논란은 오늘 차치하겠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것은 야권 단일화를 했을 때와 야권 단일화를 안 했을 때 스코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요 격전지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야권 단일화를 할까 말까 아마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조선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전도의 야권 단일화 움직임이 활발한데 국민의당까지 과연 함께할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요. 먼저 서울 종로를 한번 보실까요? 현재 야권 단일화를 안 했을 때 오세훈 후보가 48.6%, 정세균 후보가 37.3%, 박태순 3.6%, 윤공규 정의당 0.3%인데 만약에 정세균 후보로 야권 단일화를 했을 경우 어떻게 되냐? 지지율이 오세훈 49.9 대 정세균 41.5 해볼만한 스코어가 되죠. 확 판세가 바꿔지는 겁니다. 서울 노원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더군다나 안철수 대표의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볼 텐데 현재 안철수 대표가 가장 지지율이 높습니다. 38.7%,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황창화 33%, 정의당의 주희준 4.1%, 그리고 새누리당의 이준석 후보가 33.4%인데 문제는 고민은 안철수 대표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고민입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서도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할 경우 이준석 34.7대, 안철수 50.3으로 그 격차가 확연하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서울 은평을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무소속 이재호 후보가 확실히 강세입니다. 이재호 후보 현재 34.4%, 나머지 후보들을 야권 단일화 할 경우 28.9대 35.2. 서울 은평을은 근데 아까 저희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이재호 의원이 너무나도 맹주이기 때문에 야권 단일화를 하더라도 28.9%밖에 안 나오는데 아까도 소개해드렸듯이 일단 서울 은평을에서의 이 역대 개표 결과를 한번 봐볼까요? 이재호 의원의 역대 개표 결과 신문 가판에 붙어 있는데요. 큰 후보로 상대 야당 후보를 계속 선거에서 이겨왔기 때문에 이재호 후보가 이 서울 은평을에서는 역시 맹주다 이런 기사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호 의원을 제외한 다른 지역구에서 야권 연대를 했을 시에 이렇게 스코어가 달라지고 있는데 이계신 전 의원님,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거 때마다 언젠가부터 분리하면 단일화를 하고 이런데 그게 선거의 어떤 근본 생리에 맞는 건지 원칙에 맞는 건지 그 국민들을 좀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같은 당을 만들어서 하지. 왜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칠 것을 갈라서는 건지. 국민들이 정말 이 당은 이런 이념을 가지고 또 이런 정책을 갖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 선거 아닌가요? 예. 근데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그때그때 임박해서 사람을 합치고
이거는 선거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고 기본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 안철수 대표가 야권 연대,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야권 연대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것은 김종인 대표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정의당과 서로 이야기가 됐던 연대까지도 파기를 했습니다. 더민주 내에서 국민의당의 연대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는 것 자체가 그거는 당내 이견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결과에 대해서 항상 책임져 왔습니다. 이번 총선도 제가 당대표로서 끌어가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당연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지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야권 연대에 대해서 조금 달라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태곤 실장님 잘 이해가 안 돼서 말인데 야권 연대에 대해서 처음 먼저 거부했던 건 김종인 대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종인 대표가 처음에 그 통합 이야기할 때 그 말 했지 않습니까? 당대당 통합은 되지만은 연대는 이미 어렵다. 안철수 빼고 다 와도 좋다. 뭐 그런 말 한 거에 대한 이게 이야기인 거죠.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거부한 것처럼 이제 비판의 화살이 쏟아지니까 사실 처음 그 이야기했던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이제 돌리는 건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야권연대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결국은 이게 재미를 보니까 쉽게 말하면 유권자의 표를 찍어주니까 계속 하는 거죠. 했는데 실패했으면 안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승자 독식에 대해서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런 걸로 하자라고 하는데 막혀 있으니까 아마 이 이야기는 대선 때도 계속 나올 거예요. 옳고 그르고 옳다 나서. 근데 지금 현재 야권 연대는 좀 세밀하게 봐야 될 게 합쳤을 때 이길 수 있는 거 여당한테. 근데 뭐 합치나 마나 별로 상관이 없는 곳. 합치나 마나. 예. 뭐 그런 지역이 있어요. 2등, 3등, 4등 다 해봤자 1등한테 잘 안 되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는 오히려 서로 접으려고 하는 데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인천에는 이제 더민주하고 정의당이 먼저 선거 연대를 했는데 그 단일 후보가 국민의당보다 오히려 못 미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복잡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고 안 대표는 아마 이럴 겁니다. 지금 오늘 이제 춘천의 허영 후보라고 단일화된 게 나왔지 않습니까? 허영 후보가 안 대표의 이제 대선 때 이제 비서팀장 출신이에요. 수행팀장 출신입니다. 국민의당 내에도 뭐 지인들도 많기도 하고 그런 뭐 부채감 같은 것도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강서갑의 금태섭 후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좀 안 대표하고 가깝다기보다는 사이가 나쁘지 않은 후보들이 있는 곳에는 이야기가 좀 잘 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뭐 안철수 퇴출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지역은 쉽지가 않겠죠, 아마도. 네. 저는 안철수 의원이 계속해서 뭐 처음에는 연대 없다라고 하다가 후보가는 가능은 하다라고 조금 완강해서 완화로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있는 게 그렇지만 내 지역구는 난 연대 안 한다. 나는 상징적으로 끝까지 연대 안 하고 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런데 의외로 더민주당의 황창화 후보가 연대라고 사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지금 서울 노원병에서 한번 보실까요? 오히려 그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네. 왜냐하면 1번 그 이유는 먼저 15%가 넘지 않잖아요. 지금도 계속 지지율이. 그러면 나중에 자금 보전이 힘드니까 더 이상 갈 실익이 없고요. 두 번째, 오히려 그로 인해서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는 거죠. 그 명분에. 연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해버리고 그리고 신승할 수 있는 거를 자신의 덕으로 낙승했다. 라는 그 승리의 지분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황창화 후보가 사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황창화 후보가 현재 13% 나오는데 물론 이 수치가 개표대로 이어지진 않겠습니다만 현재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 13%를 여기다 얹어준다면 지지율이 꽤 올라갑니다. 40, 그렇죠? 그다음에 50%가 되죠. 야권 후보가. 50%가 되네요. 50%가 되기 때문에 의외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사퇴를 해버린다면 안철수 대표 이거 화내야 됩니까? 박수해야 됩니까, 정 의원님? 난처한 지경에 처할 것 같기는 한데요. 뭐 저는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원병에서는. 근데 이 게임에서는 안철수 의원은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 한 얘기거든요. 연대 없다는 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연대를 하자고 계속 압박을 합니다. 저는 이 게임이 한 일주일간 계속이 선거 전에 계속되는데 저는 이건 명분은 국민의당이 취하고 실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안 의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연대는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당대당 차원의 연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데가 많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 개인들 차원의 후보들 개인들 차원의 연대는 막을 수 없다. 내 돈 문제든 내 지지율이 뜨지 않아서든 어찌됐건 나는 끝까지 게임을 못하겠어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면은 그건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까 실리는 연대 안 한다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이 갖고 나머지 의원들을 개개인의 지역에서는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새누리당 당선시킬 된다. 계속 압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후보들이 그 부담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낮은 후보가 사퇴를 하는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 결국은 실리는 더불어민주당에 취하지 않을까. 더민주 입장에서는 급한 곳은 있습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가 확실하게 일어날 것은요. 더민주 출신 무소속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병헌 의원이 무소속 검토하다가 문재인 의원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접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신기남 의원이라든지 이해찬 의원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은 이게 합쳐지면 표가 100% 오는 표예요. 국민의당 표는 약간 갈리기도 할 건데 그런 부분을 먼저 좀 이제 노력을 기울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가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 자리를 찾아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갈렸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사고방식과 리더십이 저는 70년대에 머물러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을 국가 개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국가 개조가 되고 있는 것 같다. 1970년대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 그 발언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많은 이야기는 나눠보지 못했습니다만 호탕하고 남자답고 그리고 따뜻한 사람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면이 굉장히 큰 정치인으로서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호탕하고 남자답고 사랑스러운가요? 김병민 의원이 안철수 대표와 이 대통령과 김 대표에 대한 평가가 확 달렸네요. 영도다리에서의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취하고 있는 선거 전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친박계와는 완전히 선을 긋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친박계로부터 사실 희생당했다고 생각하는 개혁적 보수 세력의 사람들, 유승민 의원을 대변하고 또 비박계를 대변하는 사람들 중에서 친박계를 싫어하는 약간의 중간적인 표를 비례대표로 다 흡수하겠다라는 전략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진심인지 아닌지, 김무성 대표에 대한 구애가 진심인지 아닌지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진심이면 야권연대 하면 안 되죠. 앞으로 가기 위해서 제3당의 길을 걷기 위한 분명한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해야지만이 그 표가 올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 연대 문제라든지 안철수 대표의 대선 행보로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행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주변 사람에 대한 지도자들의 좋은 평을 하는 거는 진심이라기보다는 자기 관리용 말인 것 같고 역시 박 대통령을 흠집내려는 그런 의도를 대면서 대권에 대한 욕심을 보였는데 여기 이번에 선거를 잘 치르지 못하면 그것은 물거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대나 당 통합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저 같으면은 확실하게 칼날을 가지고 국민의당 체제로 선거를 확실히 치르겠다고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3당의 모습을 갖추든지 연대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나는 안 하겠다. 이런 말이 안철수식의 표현인데 안 된다 하면서 한쪽에서는 뭐 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이게 옛날 말로 불가라는 말이 있어요. 불가 안 된다. 정말 가능하지 않다. 불가. 근데 불가를 연이어서 보면은 불가불가가 되는 거예요. 불가불 띄고 가. 이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이건 안철수식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전에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안 돼요. 그거와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 이번 선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칼날을 보이는 선거를 하는 것이 난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통점은 명분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있다. 그 명분은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을지 선거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돌직구쇼에 자랑하는 코너입니다. K본부에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가 있다면 이제서 진화했습니다. 언제 걸어다닙니까? 안방에서 앉아서 세계 속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 앉아서 세계 속으로 첫 번째 국가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번엔 이집트를 먼저 여행해 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객기 납치범이 알고 봤더니 상사병 난
로미오였다. 이집트 여객기 납치 사건, 사랑 해프닝 아닌가? 여객기를 납치하는 끔찍한 사건 뒤에 있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저희가 어제 여객기가 이집트의 국내 여객기가 납치됐다는 소식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전에 이집트에서 러시아 항공이 격추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무슨 일이야라고 했는데 이게 뭐 불행 중 다행인 건지 테러리스트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원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카이로로 갔어야 되는데 폭탄 벨트를 차고 있는 59세의 남성이 조종사를 협박을 해서 나는 지금 폭탄 벨트를 메고 있다. 비행기를 다른 곳으로 돌려라. 그래서 키프로스에 착륙을 요구했고 그래서 키프로스에 착륙을 했는데 예. 이 납치범이 다른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승객은 모두 다 풀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명만 인질로 딱 잡은 상태에서 무엇을 요구했느냐? IS의 뭐 독립을 요구한 게 아니고요. 예. 뭘 요구했느냐? 정치적 망명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여수감자들을 풀어줘를 요구했고, 그 다음에 일부 언론에, 현지 언론에 따르면은 전처에게 이거를 전달해달라. 난 전처를 만나고 싶다 하는 전처에 대한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전 부인을 만나게 해달라? 네. 그래서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그 키프로스 근처에 살고 있는 전처가 나와서 설득을 하여 제발 이러지 말고 인질들을 풀어달라라고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이 납치범이 스스로 자수를 하고 나왔다는데 문제는 그 폭탄 벨트는 역시나 가짜로 밝혀졌고요. 예. 그래서 이 키프로스 대통령도 이것은 테러와 상관없이 여자와 관계된 일이다라고 분명히 밝혔고 좀 많이 화가 난 이집트 외교부 관계자는 테러리스트들은 미친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처럼 바보는 아니다. 아, 바보는 아니다. 라고 해서 테러리스트 소행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라는 걸 다시 한번 밝혔다고 합니다. 아니, 전처와 아이들도 한 5명 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전처가 키프로스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를 납치해서 키프로스 공항에 착륙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살고 있었다는데요. 이게 뭐 모든 언론에서 얘기한 거는 아니고 한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키프로스 대통령도 여자와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해서 아마 이제 추측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끔찍한 일 뒤에 이런 황당무계한 사연이 숨어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 이번엔 두 번째 국가로 여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인데요. 롯데타워도 뚫렸다? 123층 인증샷 미스터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지명수배 전단도 아니라 출입 통제 전단이 어느 날 갑자기 송파죠? 롯데타워 고층 건물 입구에 붙었습니다. 출입 통제 대상 외국인 남성 2명이 기이한 사진을 나와 있는데요. 이 남성이 절대로 우리 롯데타워에 출입해서는 안 되게 전 보안 병력은 긴장하고 또 긴장하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출입 통제 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란 듯이 이 외국인이 롯데타워를 뚫었다면서요. 네, 이게 저는 출입 통제 명단보다는 사람을 찾습니다 명단처럼 보이는데요. 아,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보이네요. 언뜻 보면은, 네. 왜냐면 저 사람들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롯데호텔에 닌자가 나타났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우크라이나 출신의 사진작가인 라스카로프라는 참 어려운 이름이죠. 예. 이 사람이 뭐로 유명하냐면 전 세계 고층 건물이나 가장 유명한 브라질에 가면은 리우데자네이루의 예수상 큰 예수상 있잖아요. 예. 그 위에 그냥 맨몸으로 기어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거기에서 딱 인증샷을 찍는 이런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이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롯데에서 우리 롯데타워가 뚫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런 전단까지 만들어 붙였다는데 아주 그냥 깔끔하게 뚫리고 나서 이 라스카로프라는 사람이 당신이 내가 온 것을 알아차렸을 때 나는 이미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사진을 추가로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사진을 딱 보면은 롯데가 잃은 게 있고 얻은 게 있을 건데 잃은 건 거의 없다고 보고 얻은 게 훨씬 크다고 봐요. 얻은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에만 올라가는데 거기에 딱 버금갈 정도의 롯데타워가 전 세계 최고층의 아주 유수한 건축물로 전 세계 홍보 효과는 깨알같이 톡톡히 누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 사람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롯데호텔에서 홍보 효과를 누린 것 같아요. 그러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뚫렸느냐에는 보안의 문제는 아까 뭐 카이로 항공 뚫리듯이 보안의 그 취약성은 문제가 된 것 같아서 막 찾아봤더니 저 사람들 2인 1조 아닙니까? 혼자는 분명 불가능하고요. 올라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생명을 담보해야 되는 건데 밤에 아마 이런 거 랜턴 같은 거 끼고서 기어 올라가서 새벽에 예. 사진을 찍자마자 내려온 것 같아서 지도새도 모르게 그렇게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기만 해도 정말로 아찔합니다. 123층 위험천만한 사진이었네요. 저희는 광고 후에 오늘의 피날레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의 피날레 기사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만나보시죠. 부엉인데요. 부엉이도 수리부엉입니다. 수리부엉이는 멸종 위기에 처한 부엉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연기념물로 보호를 해야 하는 그런 수리부엉인데 경기 안산시 시어 인근 절벽에서 시민들이 수리부엉이 새끼들을 발견을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았고 나뭇가지들로 보호가 돼 있었는데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몇몇 시민분들이 나뭇가지로 잘라내고 야간에 수리부엉이에게 플래시를 터뜨려서 사진을 찍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도 이 시민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수리부엉이 새끼들만 지금 곤욕을 겪고 있다는데 조류학자들에 따르면 야간에 이 조명을 이용한 촬영이 수리부엉이의 시력을 잃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줘서 폐사율을 높일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혹시 시민분들이 계시다면 수리부엉이 야간에 사진 찍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기를 저희 돌직구쇼에서 조금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리부엉이 새끼는 우리들이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줘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Morning sun